호흡을 자꾸 의식하면 좋아요. 살면서. 호흡만큼 중요한 게 없으니까. 우리 인간의 몸은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지대, 수대, 화대, 풍대. 우리의 뼈와 피부가 지대예요. 그리고 수대는 우리의 혈액과 몸에 있는 수분들이에요. 그리고 화대는 우리 몸에 있는 온도입니다. 풍대는 우리의 호흡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어우러져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혈액이 좀 없어도 수액을 받으면 돼요. 그리고 온도가 떨어지면은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하고 찜질방에 가든 따뜻하게 해서 있으면 좀 나아져요. 그리고 뼈가 부러지고 피부가 좀 상해도 치료를 잘 받으면 또 치유될 수 있어요. 지, 수, 화 이 모든 것은 회복될 수 있어요. 근데 이 풍대는 1분만 2분만 멈춰버리면 뇌사 상태가 돼요. 호흡이 안 되고 산소가 머리로 안 가면 그게 뇌사 상태. 그러니까 이건 회복이 안 돼. 평소에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은 회사 갈 준비하고 그리고 또 스마트폰 보면서 약간 그 머릿속이 좀 정리가 안 된 느낌이 많았는데 이제 오늘은 명상을 하면서 약간 잠이 오는 것 같기도 하다가도 또 이제 고요해지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있었고 그리고 또 딱 눈을 뜨고 바다를 바라봤을 때 그냥 지금 이 순간이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너무 좋았어요. 감사함이 올라왔어요? 중요해요. 감사함이 올라오는 거. 자연스럽게 저는 모든 자연을 보면서 감사한 마음이 올라오거든요.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저는 너무 와보고 싶었던 곳이었고 그리고 이제 올해 마지막에 선생님과 또 여러 도반들과 같이 이렇게 보낼 수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데요. 근데 어제부터 명상을 하면서 계속 침이 고여가지고 제 스스로가 이 침 삼킴이 너무 안 돼가지고 여기에 지금 계속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는 하면 좀 괜찮아지겠지 했는데 그게 또 똑같은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서 그게 지금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그럼 침이 계속 입에 고여서 침 삼키는 게 힘들었다 명상하면서. 네, 옆사람한테 또 소리 날까 싶어서 그게 신경 쓴다고. 네. 침이 입에서 나오는 게 좋아요? 안 나오는 게 좋아요? 나오는 게 좋아요. 침은 소화액이고 건강의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침이 잘 나오는 게 중요해요. 나이가 들면 침이 자꾸 말라요. 입안이 말라서 백태가 끼기도 하고 자꾸 이렇게 혀를 자꾸 움직입니다. 어르신들이. 자꾸 이렇게 해요. 왜 그럴까요? 그게 침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몸에는 코의 점막도 잘 있어야 되고 침도 잘 나와야 되고 눈도 항상 촉촉한 게 건강에 좋은 거예요. 근데 침이 잘 나온다는 건 감사한 일이에요. 침 삼켜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침이 나오면 또 침이 나오네 이렇게. 명상은 완벽하게 고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침이 나오는 상황을 지켜보는 게 명상이에요. 거기에 또 감사한 마음을 내는 게 감사 명상이에요. 그래서 명상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 명상이 있어요. 따라해봅니다. 호흡 명상. 두 번째 감사 명상. 이게 되게 중요해요. 호흡 명상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감사 명상은 우리의 삶을 살리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에는 자꾸 감사한 일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희한하게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그러니까 항상 감사한 마음. 침이 생겨서 고맙구나. 내가 이 나이에도 침이 촉촉하게 나오네. 내 입은 항상 이렇게 촉촉해. 이렇게 생각해주고.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침 삼켜도 돼. 감사 이러면 침에 대한 나오는 것에 대한 집착이 사라져요. 아셨죠? 네. 제가 막 근지럽거나 순간도 못 참는 성격이거든요. 막 어디가 아파 어디가 근지러워? 그럼 근지러워 이거였는데 전 50분이 지나는 걸 몰랐어요. 발이 처음 시작에서부터 저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발이 저리네 저리네 이러면서 50분이 끝났어요. 저릴 수 있네. 근데 발이 50분 동안 저린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요?
발이 50분 동안 저리면 펴지도 못해. 힘들어서. 아이고, 달. 이렇게 돼요. 그게 저리네. 그 감정이에요. 감정이에요. 여러분이 다리가 저려오는 건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는 거거든. 근데 그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는 것이 50분 동안 계속 혈액순환이 안 된다고 생각해. 근데 그거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저림에. 그래서 저리네. 그렇게 50분 가도 괜찮아요. 다리가 저리면 저리는 대로 저리는구나. 견뎠다고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차렸다고 해야지. 알아차렸다고 해야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 있을 때도 나 진짜 힘들었대요. 막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내가 아파도 명상을 했고 알아차렸다. 이렇게 해야 다음에 명상할 때 마음이 무의식에 그게 박혀요. 그래서 다음에 할 때도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생겨요. 근데 힘들어 죽겠어 이렇게 생각하면은 하면서 또 힘듦이 또 찾아올 거라고 미리 걱정을 하게 돼요. 여러분의 의식은 현재 의식과 무의식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잠잘 때는 무의식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바라볼 때는 현재 의식이에요. 현재 의식은 빙하의 밑부분 5%밖에 안 돼요, 의식에. 이 잠재 의식의 이론, 칼 융과 지그먼트 프로이트, 조셉 머피 박사 이런 이론들의 대부분의 현재 의식은 5%만 있고 아래 모든 게 잠재 의식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을 좌지우지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이렇게 명상을 한다 하더라도 또 현실에 가면은 또 짜증이 올라와요. 그게 왜 그러냐면 무의식 속에 짜증을 냈던 마음이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쌓여있기 때문에 요게 지금 잠시 이렇게 해도 현재 의식으로 좋다, 나쁘다, 평화롭다 해도 무의식의 영향을 받아요. 이 무의식 속에는 여러분의 부모도 있고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시고 정조, 고조 다 있어요, 여기 안에는. 이해돼요? 그래서 정조, 할머니, 할아버지들 성격이 여러분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부모님의 성격도. 근데 이 무의식 속에도 숲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숲이 화내는 숲도 있고 나무도 있고 이렇게 좋은 나무도 있고 그래. 여기 안에는 살인자의 마음도 있고 부처님과 예수님과 같은 마음도 있어. 이 무의식 안에는. 이해돼요? 왜 숲이 이렇게 청청청 있다면 내 대의 숲이 있을 거 아니야. 엄마 대의 숲이 있고 할아버지 대의 숲이 있고. 그러면 이 숲이 이렇게 악마 같은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내 숲대 바꿀 수가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주인이 안 되면 마음을 이 공부를 안 하면 내 숲도 똑같이 부모 때 연결된 것으로 가요. 부모가 너무 좋고 위대하고 존경스러운 부모라면 여러분이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그게 아닌 경우는 바꾸는 게 좋겠죠. 세종대왕도 역사적으로 훌륭한 점도 많지만 자식에 대한 집착이 너무 심했어요. 그리고 가족에 대한 집착이 심했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죽게 된, 자식이 자기보다 더 빨리 죽게 되는 자식이 2명, 3명이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평탄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집착이 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위대한 사람이 내 조상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여기서 주인이 되는 숲을 만드는 게, 길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게 마음 공부고 명상이에요. 그래서 쭉 올라오는 걸 안 좋은 거 탁 카트 치고 좋은 거는 연결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라와야 돼요. 이렇게 마지막에 여러분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잘 해놓으면 또 자식들도 이렇게 더 위로 잘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내 삶 대에서 내가 100년 동안 산다면 요 대에서 내가 잘 정화하고 깨끗이 되면 자식이 있든 없든 불교에서는 해탈한다 그러고 인도 힌두교에서는 윤회한다 그러고 또는 뭐 극락 간다 하느님 믿으면 또 뭐 천국 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이 이 생이 끝이라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게 끝이 아니다. 나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고 죽은 사람이 말을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모를 뿐이지.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얘기했어요? 죽기 전에, 독배를 마시기 전에. 제자들이 막 울고 있으니까 그래 막 울고 있으니까 막 독배를 마시기 전에 탁 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자들한테. 이곳이 행복할지 내가 가는 곳이 행복할지 그거는 모른다. 그걸 아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던가 그런 마음 낼 필요 없어요. 다만 살아서 내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올라오면 살아서 잘 산 사람은
죽는 그 순간에도 저는 잘 죽는다고 봐요. 그게 웰다잉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죽는 순간이 계절로 따지면 언제예요? 겨울이지. 그렇지. 겨울 맞죠? 뭐 겨울 다음에 뭐가 와요? 봄이 와요. 이게 자연의 진리예요. 북극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다 기온 차이가 다 있어요. 모든 생물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생로병사가 있어요. 근데 겨울에 내가 막 힘들고 괴롭고 억울한 마음으로 겨울을 보내면 봄도 괴롭고 억울한 마음이 있어요. 그게 자연의 순리예요. 여러분도 자연의 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이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불안한 마음 가지고 자꾸 이기심 가지고 있으면 눈 감는 그 순간 천국으로 간다고 해도 불안한 마음과 우울한 마음으로 떠날 거예요. 아마 그건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같은 곳일 거예요. 그게 살아 생전에 여러분이 감사한 걸 찾고, 내가 지금 봄인 사람도 있고 젊은 친구 봄인 사람도 있고 여름인 사람도 있고, 안 그래요? 별기마다 지금 나이가 다 다르잖아. 그러면 점점 겨울로 가는 사람도 있잖아. 그 중에 훅 가다가 훅 가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뭐 있어요. 사고가 나서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죽는 법은 잘 사는 법이다. 따라해 볼까요? 잘 죽는 법은 잘 사는 법이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잘 죽으려면 잘 살아야 돼요. 좋은 봄을 맞이하려면 좋은 겨울을 보내야 돼요. 맞죠? 좋은 여름이 있으면 좋은 가을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친구, 이런 젊은 친구들이 와서 한다는 건 이 여름에 또는 봄에 삶을 살고 있다면 가을도 좋은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여름을 잘 맞이하려면 봄에 씨앗을 뿌려야 돼, 안 뿌려야 돼요? 뿌려야 돼. 그게 노력이야. 잡초가 나면 어떻게 해야 돼? 잡초를 뽑아내야 돼. 그게 노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잡초도 안 뽑아내고 그냥 놔두면 이게 곡식을 나중에 수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조금의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노력을 하는데, 노력할 때는 두 가지의 노력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나를 위한 노력이에요. 내 삶을 위한 노력. 사격 선수지만은 사격을 계속 연습을 해야지 점수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격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평가하는 인성도 중요해요.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 보면 얼마나 인성 좋아요. 다 손흥민 선수 악수해주고 유니폼 벗어가지고 거기 장애인 친구한테 주고, 그러니까 더 이 사람이 회자돼요. 근데 그 사람이 인성 안 좋다면 세계적인 스타들도 손가락질 받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나를 위한 노력을 하고, 두 번째는 남을 위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나눔과 봉사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성공해도 나눔과 봉사를 하지 않는 사람은 인정받지 못해요. 나눔과 봉사 차장님 할 시간이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해도. 나눔과 봉사 내가 성공해서 그때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해. 그때는 못해요. 그런 업과 습관이 없기 때문에 안 생겨요. 여러분이 조상이 봉사와 나눔을 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생길 수가 있어요. 이태석 신부 같은 경우는 집안 자체가 그런 사람들이 모두 다 신부이기도 하고 수녀이기도 하고 형제가. 그러니까 그런 그 숲이 생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에서는 그런 게 없다면은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서 두 가지의 노력을 한다. 첫 번째 뭐다? 나를 위한 노력. 이걸 정진이라고 해요. 봄에 씨앗을 잘 뿌리고 여름에 잘 풀을 뽑는 게 노력이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남을 위한 노력. 이걸 봉사와 나눔이에요. 이게 안 되면은 여러분이 성공해도 인정받지 못해요. 그래서 꼭 이걸 생각해야 돼요. 최원님,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 또는 제가 20대, 30대인데 나눔하기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렇지 않아요. 쓰레기 하나 줍고, 그리고 나눔이란 것은 말 나눔,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마음을 나누는 거. 마음을 나누는 거. 마음을 나누는 게 뭐냐 하면 세상에 내가 앞에 있는 이 존재들에게 좋은 말과 행동을 하는 게 중요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쁜 말 하지 말고 말을 나누고 너 참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일어났는데도 이렇게 얼굴이 다 예뻐요. 이렇게 맨 얼굴이 더 어려 보여요.
이렇게 여러분들 앉아 계신데도 한 분도 이렇게 집중하지 않는 분들이 없고 참 고맙고 감사해요. 안 그래요? 한 분을 사진을 착각 찍으면 세 분 안 그래서 다행인 거잖아. 한 번만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워. 이게 저어서 찰칵한다. 여기서 찰칵 하면 이게 집중이 되나? 아이고 오늘은 한 분만 사진 찍어서 감사하네. 그런 마음이 올라온다만 나는 지금 계속 찰칵 하고 있지만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이게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얼마나 저를 이 화면에 담고 싶으면 이렇게 찍겠노. 이런 마음이 드니까 저분의 또 마음이 이해가 되잖아. 오늘 이 순간을 기억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진 찍는 시간은 제가 다 드릴게요. 여기서 여러분 편안하게 사진 잘 나오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 또 단체 사진도 한번 찍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교한테 사진을 다 받아요. 내가 보내달라 그럴 테니까. 자, 우리 또 두 분 남았네. 전에 집에서 명상을 했는데 마음대로 안 가요. 마음대로 한다고? 아니 좀 이렇게 두려움도 올리고 이래서 막 눈도 뜨기도 하고 다시 눈 감았다가 막 그렇게 오늘 이렇게 50분이라는 긴 시간을 했다는 게 정말 감사하고 최근에 아침 명상을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그 최한 5분짜리 명상 시작했는데 그 명상을 하고 이렇게 업무를 시작하는 거하고 마무리하는 거하고는 그 전과는 삶이 달랐었어요. 하루가 이렇게 정리되고 그랬었고요. 그리고 제 108배도 집에서 막 하고 또 108배 하려고 하면 좀 먼저 두려움이 올랐거든요. 저거 힘든데 오늘 피곤하니까 하지 말자 이랬는데 어저께 108배 하는 절을 이렇게 잘 배우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절 잘해서 무릎 안 아프게 천천히 그렇게 하고 108배를 한 자세로만 계속 하려고 하지 말고 어제 얘기했듯이 요가 용어 뭐지? 부장가 그렇게도 해보고 또 스트레칭도 하고 그리고 쭉 스트레칭해서 좀 기다려 보기도 하고 그렇게 자꾸 반복을 해봐요. 그러면 이완이 훨씬 더 잘 되고 지겹지가 않아요. 그게 계속하면 좀 지겨울 수 있거든. 그 자세를 다양하게 스트레칭해. 자, 우리 친구. 아직 영상을 처음 해보는데 몸이라든지 마음이라든지 좀 개운해요. 그래 개운했어요? 고마워요. 예. 그 명상을 일주일에 한 3번은 했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길게 했지만 5분 정도라도.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작해서 그냥 최완 10분 명상 시간 있으면 10분만 하면 돼. 5분 시간 있으면 최완 5분 명상 유튜브에 치면 나와요. 오늘은 좀 길게 한번 해볼까? 그러면 최완 20분 치면 20분 명상이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내 시간 맞는 거에 따라서 그냥 최완 20분, 최완 10분 이렇게 쳐서 또는 아침에 하고 싶다면 최완 아침 명상 이렇게 치면 10분짜리도 있고 20분짜리도 있고 쭉 나와요. 그걸 들으면서 하면 돼. 응? 마음이 좀 괴로우면은 최완 괴로움 치면은 거기에 대한 명상이 또 나와요. 부자가 되고 싶잖아. 그러면 최완 부자 치면 그 명상이 또 막 나와요. 부자 치면. 질투 치면 질투에 대한 영상 나오고. 응? 그렇게 모든 게 다 있어요. 2000가지가 있으니까 명상 안에 그게 안에 부모님 때문에 엄마 때문에 힘들면 최완 부모 엄마 치면 나와요. 진짜 욕심 일어날 때 최완 욕심 치고 아버지 되면 최완 아버지라고 치면 되고 모든 게 다 그렇게 나와요. 긴장 치면 긴장에 대한 거 나오고 불안은 불안에 대한 거 나오고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뭔가 든든한 어떤 버팀목이 되잖아. 기둥이 되잖아. 내가 어디 가서 그 상담하려면 예약해야 되지. 심리상담 시간당 10만 원씩 줘야 되지. 돈 들잖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또 정신과 매일 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수시로 이렇게 하고 내 손 안에 있다 생각하고 공원에 잠시 걷다가 훈련하다가도 벤치에 딱 앉아가지고 잠시 좀 시간 한 30분 있으면 그냥 스마트폰 보고 계속 있지 말고 5분만 호흡 명상 해볼까? 그러면 최완 호흡 명상 쳐서 시간이 20분짜리면 5분만 하면 돼. 그냥 알겠죠? 그렇게 자꾸 습관이 되면 좋아. 그리고 여기 젊은 분들 계시지만은 봉사를 좀 하면 좋아요. 우리가 노숙인들 서울역, 우리 부산역 돕고 있거든요. 벌써 오래됐죠. 오랫동안 벌써 10년 가까이 돼 가는데 그 가면 거기에서도 노숙자 중에서도 리더가 있어요.
또 노숙인 중에서도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우리가 한 2만 원치 이렇게 모아서 준단 말이에요. 밀키트 같은 거 먹을 거하고 핫바하고 많이 준단 말이에요. 우유하고. 그러면 이거를 욕심 있는 사람은 2개씩 받아가려고 해요. 자꾸. 근데 그게 3,000명이 있거든, 노숙인들이. 3,000명이 있는데 우리가 준비하는 건 한 200인분이야. 여러분들이 방송 때 기부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도네이션 하잖아요. 그걸 모아서 가는데 이제 더 많이 준비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한 200인분 준비해 가면은 마스크 처음 끼고 왔다가 두 번째 마스크 벗고 또 와. 그 옷을 이렇게 또 바꿔 입고 와. 한 번 더 받으려고. 마음이 이해가 되는데 거기는 장애인분들도 많고 힘든 분들도 많아서 한 분에 하나 돌아가는 게 좋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모른단 말이야. 그런 일이 자꾸 발생하니까 한 노숙인이 와가지고 조끼 좀 주면 제가 노숙인들 얼굴 다 아니까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꼭 저한테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딱 입고 항상 올 때마다 그런 봉사를 해요. 에이 그만 받았잖아요. 이렇게 또 옷 받고 입고 왔네 또 이렇게 얘기하고 딱. 그래서 거기서 딱 줄을 세우는 분이 계세요. 그 또한 봉사잖아.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오면은 그분에 대해서 조금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고맙다고 돈 10,000원이다 주고 싶고. 안 그래요? 그 마음 내는 게, 저 이거 바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그분은. 그냥 마음이 고마워서 그래요. 이곳에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봉사한다, 나는 못한다,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어느 곳에서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젊은, 우리 두 분도 직장 생활 하지만 우리는 전국에서 15개 도시에서 거리 모금을 하잖아.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거리 모금에 참여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 비용을 거리 모금에서 또 충당하니까 내가 서울역에 못 가지만 거리 모금을 해서 1,000원, 2,000원 모이는 걸 보면서 거리 모금하면 시간이 굉장히 잘 가요. 행복해요. 그리고 남들에게 이렇게 얘기, 희망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게 내 에고, 내 고집을 꺾는 일이에요. 뭘 고마워. 그냥 지나가는데. 안 그래? 그래도 인사하고 고맙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하루 되세요. 오늘 이곳에 지나가는 모든 분들이 평온하시길, 타인을 위한 기도를 하잖아요. 항상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을 자꾸 반복해요.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누가 사랑한다는 얘기를 평소에 들어? 지나가는 사람에게.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누가 들어요? 내가 들어요. 내가. 내 귀로 계속 듣는 거예요. 이게 귀점 명상이에요. 그래서 거리 모금을 자꾸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게 나봉수할 수 있는 도량과 도사, 도반이 다 우리 갖추어져 있잖아. 귀점 명상은. 공익법인이니까 봉사 시간도 되고. 근데 봉사 그렇게 많이 해서 대한민국 나눔 대상 받았잖아요. 저는 봉사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엄청 많이 해요. 바빠도. 캄보디아도 가고, 카자흐스탄도 가고, 미얀마도 가고, 라오스도 가고, 소록도도 가고, 거리 모금 같이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계신 곳에 가서 공연하고, 다 무료로 하잖아요. 그게 봉사잖아, 다. 내 재능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격 선수니까, 얼마나 좋은 봉사 많아요. 다이소 가서 이렇게 사격하는 거 있잖아. 고무줄로 이렇게 돼 있는 거. 할머니들, 제가 멋있는 사격 선수 재능 기부하겠습니다. 자, 저보다 더 잘 맞추시는 분에게는 선물을 쪼꼬파이 드리겠습니다. 다트 같은 거 다 잘할 거 아니야. 이것도 잘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건 집중할 땐 이렇게 하셔야 돼요. 호흡 들이마시고 던지세요. 이렇게. 봉사할 게 얼마나 많은데 나는 우리 학생처럼 사격하는 선수라면은 그런 거 재밌게 해볼 것 같아요. 얼마나 좋아. 재밌잖아. 봉사할 게 넘쳐나는데 뭐. 그래서 어느 곳이든 이렇게 봉사할 게 있다 내가 생각하면. 그렇게 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하고 좀 쉴게요. 네.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50분 동안의 명상이 집에서도 이제 하는 때가 많지만 문을 딱 떴을 때 안내기 나르는 바닷가에서 노래 두 생각이 나면서 이게 꿈인가 생신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2년 나이가 먹으면서 2년법 또는 무아 이런 게 가슴에 와닿는 요즘이어가지고 더 그런 것 같고요.
최한 선생님의 명상을 만나면서 그게 더 굳혀져 갔었는데 이 바다를 보면서 하는 명상은 또 흘러보내게 되는 그런 큰 마음의 그 명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야, 근데 오늘 여러분 이 지금 색감이 블루톤의 되게 아름다운 색감이에요. 제주 바다는 매 순간마다 달라요. 여기까지 물이 다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 바위가 또 보이니까 또 낭만스럽기도 하고 구름이 아주 코발트색이라 파도도 적당히 또 쳐줘서 바람도 불고 해서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저한테 그래요. 채환님, 저는 채환님처럼 살고 싶어요. 그래요. 아, 제가 어떻게 사는데요? 그러니까 뭐 남들에게 도움도 주고 채환님 하고 싶은 것도 하고 그리고 또 뭐 많은 분들의 또 인정도 받는 것 같고 뭐 이렇게 얘기해요. 또 즐거워 보이고 그리고 또 유머러스 하고 뭐 이런 얘기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건만 간단히 얘기해 보세요. 저도 채환님처럼 살고 싶은데 지금 제가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서 그걸 하면서 사는 걸 꿈꿔요. 그리고 어떤 작가가 얘기했는 책을 봤는데 하고 싶은 걸 하며 살아라고 했어요. 맞다. 자, 그런데 내가 지금 이거 하기까지 이렇게 하기까지 28년이 걸렸어요. 1997년도부터 했으니까. 그러면 내가 거리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런 얘기하고 노래하면서 그때는 그 사람들이 내한테 관심이 없었어요. 여러분 희망입니다 해도 아무도 쳐다 안 봤어요. 정신 약간 이상자 또는 길거리에 이렇게 하니까 중구청 신고 들으면 나는 그걸 도망가는 일이 바빴어요. 그 일을 거의 10년을 했어요. 서울역에서 지금 봉사하고 자리 잡았던 게 그냥 자리 잡는 게 아니에요. 인정한 게 아니에요. 10년을 했기 때문에 그 노숙자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맥주병을 던지는 분도 계셨고요. 모금함을 가지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좌절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단 말이에요. 저도. 수없이 많은 시간에 좌절도 하고 아픔도 겪었어요. 겨울철에 기타를 치면 이게 쇠줄이라서 손이 떡떡 들어붙어요. 그때 제가 살던 곳이 여관 15만 원짜리 월세였어요. 거기에는 공동 화장실과 공동 샤워실을 써요. 화장실이 방 안에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개선된 게 신림동에 있는 고시원 반지하방이었어요. 잘 모르는 친구지만 5만 원씩 같이 돈을 내서 20만 원짜리 반지하 고시원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20년 전이지만은 그게 저는 어저께처럼 생각이 나거든요. 누구나 다 힘든 상황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도 포기하지 않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렇게 먼저 나눔과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차곡차곡 쌓이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원하는 일을 하고 싶으면 살고 싶다.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먼저 내가 원하는 일을 찾지 말고 지금 내가 하는 일에 감사해보고 고마워해봐라. 그렇게 한 3년 해보면 그 일이 나의 적성에 맞으면 그 일이 내 일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원하는 일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제가 하는 일이 제가 원하는 일은 아니었어요. 춥고 그럴 때 힘들고 그만두고 싶었어요. 근데 이걸 20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이게 내 원하는 일이 돼버렸어요. 명상도 어릴 적부터 혼자 살다 보니까 마음이 불편하니까 명상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내가 살고자. 근데 지금은 명상가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일을 찾지 말고 내가 지금 하는 일, 이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1000일 정도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그 일이 내 운명을 바꾸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로병사의 진리 속에서 언젠간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 삶 속에서 남은 인생을 지혜롭게 잘 살아가는 방법 10가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남은 인생을 잘 살아가는 10가지 법 중에서 첫 번째는 주변 환경에 긍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낙관적인 태도죠.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인연을 만납니다. 특히나 배우자의 인연, 그리고 두 번째는 자녀와의 인연, 또 친구와, 그리고 첫 번째는 부모죠.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연이 또 달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모의 인연이 중요한 것보다는 부모를 바라보고 부모를 어떤 마음으로 생각하는지 내 마음의 준비가 참 중요합니다.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사람도 있고 과원에서 자란 사람도 있고 자식을 낳으면서 부모가 돌아가신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부모의 그 흔적조차 모르는 그런 존재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부모의 마음에 부모의 뿌리에 자꾸 집착하게 되면 내 인생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환경이 나에게 다가왔다 하더라도 이 환경은 나에게 어떤 연유로 필요곡절 꼭 이유가 있겠다. 이렇게 긍정적인 대응을 하면 좋습니다. 삶에 있어서 고통이 없고 불편함이 없었던 사람은 다른 사람을 치유하기가 좀 힘듭니다. 내가 고통스럽고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남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더욱더 대응하기 편합니다. 내 에피소드를 얘기하면서 다른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려면 가능하면 어린 시절 또는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과 남들이 봤을 때는 조금 힘들었던 경험을 했을수록 내담자의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힘이 커집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면을 꼭 챙겨야 합니다. 내가 부모를 잘 만나서 잘 자랐다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되고 부모의 부재로 힘든 삶을 살았다면 내가 그만큼 큰 근기로 자랄 수 있게끔 도와준 그 상황에 감사한 마음을 내면 됩니다. 이걸 긍정적, 낙관적 태도라고 합니다. 남은 인생을 잘 살아가는 10가지 법 중에 첫 번째는 긍정적, 낙관적 태도입니다. 자, 두 번째는 목표를 설정하라입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 정진하라입니다. 살면서 아무런 목표 없이 산다는 것은 항구가 없는 또는 등대가 없는 바다에서 헤매고 있는 거랑 같습니다. 노력하고 끊임없이 정진하는 것, 이것은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저의 목표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조금이나마 희망 세상으로 만드는 프로젝트를 잘 이어가는 것, 숨 닿는 그날까지 나눔과 봉사 수행 정진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것, 그것이 나를 성장시키고 또한 세상에 이로운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내가 어떠한 작은 목표라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매일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피곤한 일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1날 정도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 달은 물 흐르듯 그 일을 위해서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6개월에 한 번 또는 1년에 한 번 이렇게 자신의 목표를 다시 한번 재설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때 목표를 재설정할 때는 경제적인 것, 그리고 건강, 그리고 인연관계 세 개를 잘 보셔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자유로운가, 그리고 이 건강에 내가 자유로운가, 그리고 주변의 인연에 자유로운가를 스스로가 지켜보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항상 챙기는 것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남은 인생을 잘 살아가는 10가지 법 중에 세 번째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건강한 생활 습관이란 꾸준한 반복된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음을 챙기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심신안정이란 말을 기억하고 먼저 마음을 먼저 챙기고 그 다음에 몸을 챙기셔야 됩니다. 몸을 아무리 챙겨도 운동을 많이 하고 운동을 한다 하더라도 주변에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곧 몸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되 몸과 마음과 몸을 잘 챙긴다. 두 가지를 항상 심신안정, 이걸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남은 인생을 잘 살아가는 10가지 법 중에 네 번째는 자기 자신과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 존중입니다. 이해, 배려, 존중. 우리가 이해하고 인정하고 존중한다. 이해하고 배려하고 존중한답니다. 인생은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가족이든 배우자든 자식이든 부모든 항상 인연관계입니다. 근데 이 가족이라는 굴레 속에서 자꾸 더 의지하고 고통스럽게 됩니다. 가족도 한 존재일 뿐 가족에 대한 너무 큰 의지는 본인의 삶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게 됩니다.
모든 성인들이 자등명하라고 했듯이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서 나아가야 서로의 부담도 되지 않고 인연도 오랫동안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을 잘 살아가는 10가지 법 중에서 5번째는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인정하고 자신감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살아가다 보면은 내 자신감이 항상 많을 때는 없어요. 있다가도 또 주저앉게 되고 또 주저앉았다고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 가치와 능력을 인정하라. 이건 내가 가진 장점은 누구에게나 있기 마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일장일단이 있듯이 나의 가치도 반드시 있다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그 누가 뭐라 해도 내가 바로 희망이다. 이 말씀처럼 나는 지금 살아있는 한 내 가치는 존재하고 그 누가 뭐라 해도 내가 바랄 바랄망 희망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게 인정되어야 자신의 자존감과 자신감이 커져갑니다. 이게 인정되지 않으면 상대방 인연의 말에 또 한 번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먼저 잘 자신감을 키우고 자존감을 키워가는 것, 그건 내 가치와 살아있는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함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남은 인생을 잘 살아가는 10가지 법 중에서 6번째는 삶에 감사하라. 또한 주변의 인연에 감사하는 표현을 자주 해라 입니다. 자, 주변의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자주 표현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 내가 내 스스로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을 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면 먼저 내가 살아있는 이 존재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매 순간마다 챙기고 자신에게 표현해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방, 자녀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 지인들에게도 이것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자꾸자꾸 해나가면서 본인의 힘을 키워가는 겁니다. 내가 욕을 하는 사람은 주변에 욕하는 사람이 생기기 마련이고, 내가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항상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기본으로 둔다면 내 삶에 항상 주변의 사람들도, 가족들도, 자녀들도, 배우자들도 기본적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게 됩니다. 남은 인생을 잘 살아가는 10가지 법 중에서 7번째는 새로운 경험과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라 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자꾸 두려움이 올라옵니다. 칠정에도 희노애구 애오욕이란 말처럼 여기서 구가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이 칠정 중에서 두려움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항상 존재합니다. 근데 살아가면서 내가 목숨이 위험한 경우가 아니라면 새로운 경험에 대해서 자꾸 도전하는 경우가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그것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불편하고 내가 못할 거라는 스스로의 관점이 생긴 겁니다. 새로운 도전을 자꾸 해보시는 분은 그것에 대한 두려움도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해보지 못했다면 그것이 자꾸 두렵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새로운 도전이란 무슨 사업을 새롭게 하고 뭔가 새롭게 장만하고 그런 게 아니라 작은 취미, 걷기라든가 등산이라든가 명상이라든가 마음 공부라든가 절수행이라든가 봉사라든가 나눔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경험을 자꾸 해보면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동안 못 해본 그런 경험을 하면 내 뇌가 더욱더 젊은 뇌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경험과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행하라 입니다. 남은 인생을 잘 살아가는 10가지 법 중에 8번째는 과거의 실수나 후에 시간 낭비하지 마라 입니다. 현존하라 라는 뜻이에요. 오늘에 살아가라. 이게 참 안 됩니다, 사람이. 왜냐? 어릴 때부터 우리는 과거에 집중되었기 때문이에요. 그 두 번째, 미래에 집중되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항상 부모님한테 들었던 것도 친구한테 들었던 것도 나는 나중에 뭐가 될 거야. 나는 나중에 뭐가 될 거야. 또는 야 옛날에 그거 내가 잘못해서 실수했잖아. 예전에는 말이야 내가 이랬는데 내가 왕년에는 내가 이랬는데 이게 우리의 말버릇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실수나 미래에 대한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자꾸 염려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시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을 살아간다. 나는 오늘을 살아간다. 오늘을 살아간다. 라고 마음을 내셔야 합니다. 남은 인생을 잘 살아가는 10가지 법 9번째는 자신의 관심사와 취미를 추구하고 즐겁게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삶에서 너무 일에 집중하지 말고 일은 어느 정도 집중해도
그 보리가 그렇게 크게 변하진 않습니다. 살면서 몸이라도 한번 다치게 되면 그거보다 병원비가 더 많이 나가게 되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살면서 내가 조금 즐거운 거 이렇게 하면 엔돌핀이 생기고 호르몬도 좀 변화가 생겨서 우울하든가 걱정되는 일들이 좀 사라져요. 굳이 여행을 가지 않아도, 굳이 뭔가 큰 걸 사지 않아도, 굳이 명품 쇼핑을 하지 않아도 내 마음에 충만함이 있으면 항상 즐겁게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과 비교하는 마음을 없애야겠죠. 즐겁게 살아가면 내 삶에 온전히 집중하는 거. 돈이 많아서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저 사람의 외모에 대해서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나는 그대로 온전한 존재다. 이것을 마음에 꼭 담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 취미가 무엇인지 나에게 항상 보듬어주고 챙겨주고 내가 가는 길을 비추어주는 가로등 역할을 본인이 하셔야 된다는 걸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남은 인생을 잘 살아가는 10가지 법, 마지막 10번째입니다. 자, 자비롭고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남에게 도움을 준다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봉사와 나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비롭고 관대한 마음, 이것은 이제 고타마 시타라타는 자비,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관대한 마음을 가지면 마음도 커집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의 인맥도 점점 더 넓어집니다. 내가 하나 갖기보다 내가 불편하면 상대방도 불편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가진 것을 조금 나누고 그리고 남이 저런 행동을 했을 때 이해할 수 있는 마음으로 큰 긍기를 가지고 마음을 조금 하심하면 상대방을 이해하기 편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했든 그 사람이 떠나지 않고 내 주변에 있을 사람이라면 조금 더 관대하게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고 인정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나보다 더 힘든 존재가 있다면 조금 도와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 걸 다 투자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정도 없어도 내가 살만하면 그런 거 하나씩 나누고 세상에 약간의 봉사와 나눔, 부시 또는 공양을 하는 게 좋죠. 나눔을 하는 게 좋죠. 다시 한번 남은 인생을 잘 살아가는 10가지 법을 이제 정리를 하자면 환경에 긍정적으로 대응하고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한다. 그리고 목표를 설정하고 노력하고 정정진한다. 세 번째,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심신 안정에 노력한다. 네 번째,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관계를 존중한다. 다섯 번째,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인정하고 자신감을 키워간다. 여섯 번째, 삶에 감사하고 주변 사람들, 가족과 배우자, 자식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자주 한다. 일곱 번째, 새로운 경험에 도전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적극적으로 향한다. 여덟 번째, 과거의 실수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난다. 그런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오늘에 살아라. 아홉 번째, 자신의 관심사와 취미를 추구하고 즐겁게 삶을 살아간다. 미소, 입꼬리 방긋방긋 웃으며. 열 번째, 자비롭고 조건 없는 사랑, 관대한 마음을 갖고 남을 조금 도와주고 그리고 베풀며 살아간다. 이 10가지가 남은 우리의 여생을 잘 살아가는 방법의 10가지 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이 첫 번째가 마음에 맺힌 걸 좀 풀고 살 걸. 두 번째, 내가 하고 싶은 거 좀 하고 살 걸. 세 번째, 내가 원망하지 않고 좀 베풀고 살 걸. 입니다. 베풀고 살고, 맺힌 거 풀고 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좀 하고 살고, 이 내용이 지금 이 10가지에 다 포함되어 있죠. 눈 감는 그 순간 이걸 후회할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매 순간마다 이런 감정들과 살아가는 방법들을 챙기면 살아가는 동안 훨씬 더 내 삶의 질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음으로 함께 살아가시기를 희망합니다. 같이 함께 한마디 하죠. 그 누가 뭐라 해도 내가 바로 희망입니다. 내가 바로 희망입니다. 그 누가 뭐라 해도 그 누가 뭐라 해도 내가 바로 희망입니다. 내가 바로 희망입니다. 그 누가 뭐라 해도 그 누가 뭐라 해도 내가 바로 희망입니다. 내가 바로 희망입니다. 제가 이제 그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어찌 됐는지 있잖아요. 며느리하고는 좀 끄끄러워. 큰 며느리가 저한테 너무 잘하니까 둘째 며느리하고는 뭐 이야기하고 전화를 갖다 끊고 나면 뭔가 좀 찝찝해요. 괘씸하고.
며느리가 믿고 있잖아요. 막 남편이 있었으면 내가 이런 자리를 주고 다 나를 다 커버해줬을 건데 이걸 어떻게 해야 내가 있잖아 좀 바꿔야 될지 그리고 화를 내고 있다 그 하고 행동하고 나면은 그 뒤에는 내가 왜 그랬을까 왜 있잖아 왜 저 상처를 줬을까 왜 그랬을까 이런 거에서 또 2중 3중으로 제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예. 어려운 마음의 얘기를 이렇게 해주셔서 고맙고, 그게 이제 우리가, 저는 고양이를 3마리 키우거든요. 고양이 3마리, 길고양이를 3마리 이제 키우는데, 고양이를 오래 키웠어요. 한 6년, 7년 넘었죠. 고양이가 3마리 다 성격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얘는 사람한테 잘 붙는 고양이도 있고, 독립적인 고양이도 있고, 그리고 또 음식을 많이 먹는 고양이도 있고, 적게 먹는 고양이도 있어요. 그리고 제주도에도 가면 여러 고양이들이 길고양이 많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고양이마다 다 성격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고양이 마음을 제가 알 수가 없어요. 5년, 6년 살아도 얘가 무슨 마음을 가졌는지. 근데 며느리가 거의 뭐 20, 30년 동안 따로 살은 존재잖아요. 내 자식도 아니고. 그래서 며느리의 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일단은. 그리고 내 마음도 내가 마음대로 조정하지 못하는데, 저 며느리를 고치겠다, 또는 그 며느리가 저걸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것도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타협을 해야 되거든요. 본인 스스로가. 이 큰 며느리와 작은 며느리가 지금 비교가 되기 때문에 이 작은 며느리가 나에게는 좀 부족한 며느리라고 느껴지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그런 며느리가 둘이 있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또 안 일어날 거예요. 근데 큰 며느리가 과하게 잘하는 면도 있고, 또 거기에 비해서 작은 며느리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며느리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좀처럼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자식이 엄마 보는 마음이 효자인데 말도 잘 듣고 그래 살았는데, 엄마한테 불편한 며느리를, 아내를 보고 있는 게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내한테도 또 이 자식은 미안해요. 아내한테도 진짜 미안한 거예요. 왜냐, 요즘 세상에 우리가 말하는 큰 형수 같은 그런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참 그게 쉽지 않죠. 조선시대도 아니고. 요즘은 뭐 각자 도생, 각자 살아간다는 거거든요. 명절이고 뭐고 다 핵가족 시대고 스마트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세대가 끝나고 나면 제사 지내고 이런 것도 없을 거예요. 아마 이제 점점 더 그냥 물 한 잔 떠놓고 밥 한 끼 먹는 거, 뭐 아버지 생각하면서, 이게 다지. 우리 때까지만 이 유교 문화,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유교 문화, 절 문화, 세배 문화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우리 자식들 이제 거의 뭐 사라질 문화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딱 과도기예요. 이렇게 잘하는 친구도 있지만 현대 생활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옛 걸 보고 있죠. 우리 조상들의. 그러니까 자꾸 부딪히는 마음이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첫째 며느리라도 나에게 이렇게 좋은 인연으로 잘하는 며느리, 내 마음에 드는 며느리가 온 게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둘째 며느리가 원래 정상적인 스타일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좀 내면 좋고,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아들한테 못할 짓이에요. 아들한테 못할 짓이.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하는 방법은 없어요. 왜냐, 해결하는 방법은 며느리가 내한테 첫 며느리처럼 잘하든가 아니면 좀 포근하게 하든가 그 반이라도 따라가 주면 좋겠다는 마음이 어찌 보면 해결책이에요. 근데 며느리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점점 더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 자식하고도 멀어질 수 있어요. 둘째하고도 서먹서먹하게 됩니다. 이게 마음이 흘러가요. 결국은 자식은 아내와 둘이 잘 살아야 되지, 늙은 부모는 언제든지 돌아가실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엄마하고 엄마 때문에 또는 아빠 때문에 이 자식이 화합하지 못하고 안 좋은 마음으로 자꾸 싸우는 어떤 원인이 된다면 그건 부모로서 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죽더라도 이 자식들이 행복하게 잘 살아간다면 그건 정말 감사한 일이잖아요. 우리는 나이 들어서 죽으니까 언제든지. 그러니까 그걸 생각한다면 네 며느리, 네 아내가 좋아하는 대로 해라. 엄마는 괜찮다. 이런 마음을 자식한테 자꾸 내는 게 중요해요. 섭섭한 면이 있고 그렇더라도 내가 이 자식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떠난 후에도 자식도 또 태어날 수 있고 존재할 수 있으니까 이 가정에 엄마가 뿌리거든요. 엄마는 항상 뿌리예요. 그러면 그 며느리가 뿌리란 말이에요. 그 집에. 아버지는 줄기예요. 줄기. 뿌리가 흔들리면 줄기도 시들시들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바깥 가장이 제일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안주인은 안 보여 잘. 근데 뿌리가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아내가 자꾸 시들시들 흔들리면 더군다나 아들의 엄마로 인해서 시엄마로 인해서 자꾸 흔들리면 이 아들의 줄기가 시들시들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열매가 열리는 게 자식이야. 근데 이 시들시들한 줄기와 뿌리에서 열린 열매가 튼튼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다 튼튼하지 않아요. 그리고 위에 어른을 미워하는 마음이 며느리한테도 있으면, 안 좋은 마음이 있으면 자식들도 이 엄마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이 또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다 내리 안 좋은 업장의 굴레가 굴러가요. 그래서 지금 딱 현실로 딱 보세요. 며느리는 바뀌지 않을 사람이야. 그러면 내가 수행하는 관점에서 내가 이 며느리를 보는 관점을 바꾸는 게 제일 좋겠구나. 이게 처음에 이제 마음가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저 사람이 요것만 좀 바꿨으면, 말투요 좀 다정하게 조금 해줬으면, 나한테 좀 삭삭하게 조금만 몇 마디 해줬으면, 이렇게 자꾸 바란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 진심은 오히려 더 불편한 마음이 일으킬 수 있어요. 나중에.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할 것은 변하지 않을 사람에 더 이상 마음 내지 않겠다라는 딱 마음을 내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자식에게 얘기해야 돼요. 아들한테. 이제 엄마 마음 공부하면서 내 삶 살아갈게. 이제 엄마한테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엄마 이제 봉사도 하고 나눔도 하고 마음 공부하면서 하나하나 살아갈게. 내 수양할게. 너희들 잘 행복하게 살아가고 너희 가정 잘 꾸려나가라. 엄마는 그만 신경 쓰고. 그렇게 하면 자식이 마음에 큰 울림이 와요. 내 챙기라는 게 아니라 엄마가 저런 말을 하시네. 이런 말이 딱 듣는 순간 더 어머니한테 돌아가시기 전까지 다 엄마한테 신경 쓰지 않게 잘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자식 다 컸거든요. 우리보다 오히려 더 영덕할 수 있어요. 앞뒤 생각하는 게 더 현명할 수 있어요. 자식은 저것들끼리 부부가 돼야 되는 거지 싶어서 걔한테 오면은 무조건 마누라한테 잘해라. 마누라가 제일 최고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런 말을 하는데 자식은 그게 진심으로 들리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엄마가 그냥 우리들한테 하는 말인데 잘해라, 잘해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엄마한테 자꾸 신경이 가요. 그게 자식한테 엄마의 진심을 다해서 그런 마음이 올라오느냐 아니면 좀 섭섭하니까 그냥 이런 말을 하느냐, 그게 약간 뉘앙스가 다를 수가 있어요. 모르겠다, 난 내 혼자서 살겠다, 너희들 알아서 잘 살아라, 잘해라, 괜찮다 나 이렇게 말하는 거랑 아들 앉아봐라, 엄마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나도 아빠만 보면 살았더라,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렇게 마음이 허전하고 불편하더라, 의지할 곳 없더라, 살아보니까 부부가 다더라. 그러니까 니도 나이 들면 들수록 엄마보다는 진짜 아내하고 화목하게 잘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걸 진심으로 느끼게 해주는 게 중요해요. 엄마는 그 마음이 진심에 있겠지만 자식이 들었을 때는 엄마가 우리를 좀 멀리 하려고 하나, 나 엄마한테 더 신경 쓰게 되네, 이런 마음이 올라올 수 있어요. 엄마가 나한테 뭐 섭섭한 거 있나, 엄마가 말을 저렇게 하시지만 엄마의 마음이 좀 불편한가, 이런 마음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할 때도 엄마는 진심으로 이렇게 느껴서 지금 얘기하는 거다,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뭐 내가 너희들을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 보니까 자꾸 나도 욕심이 난 게 사실이야. 응? 너희들 키우면서 나도 모든 걸 받아서 자식을 다 키워놨는데 이렇게 너희들한테 생각해 보니까 어디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노. 그런데 자꾸 어찌 보니까 욕심도 일어나는 것도 있고 보상 심리도 생기는 것도 있고 그렇더라. 그걸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 게 중요해요. 돌아보니까 다 부질없더라 야 하면서 그래 진짜 잘하고 엄마는 알아서 내 삶을 잘 살아갈 테니까 너무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렇게. 그때 딱 생각이 미워하지 말자. 그렇지. 내가 이제 살아봤자 얼마나 더 하겠나. 내가 있잖아
만약에 죽더라도 좋게 정말 헤어져야지. 그렇지. 나쁘게 내가 있잖아 이렇게 서로가 그 앙금 있어 헤어지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 난 미워하지 않겠다. 그렇지.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거기 계기가 좀 됐어요. 그게. 그래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멀리서. 그러니까 점점 좋아질 거예요, 점점. 이제 시작입니다. 이게 우리가 5, 60년 동안 쌓여온 그 감정이 어떻게 한순간에 탁 이렇게 바뀝니까? 그게 다 이 며느리에 대한 문제라기보다 내 시어머니, 내 가족, 내 남편, 내가 살아온 이 인연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지, 원인이 이걸로 보일 뿐이지 사실은 내 마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실타리를 푸는 이제 이 원인이 이 며느리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아, 얘가 스승이구나. 내 마음 공부를 배우게 해준 스승이구나. 이 며느리가, 둘째가. 내가 이렇게 또 세상을 다르게 보고 최원쌤 만나서 이렇게 명상센터까지 와보는구나.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며느리가. 그 며느리 없었으면 또 아니래. 근데 며느리 같은 사람이 꼭 또 나타나. 희한하게. 그러니까 그게 차라리 둘째 며느리여서 감사하다. 이렇게 아이고 네가 스승이더라. 내가 니를 통해서 내가 이 업이 이제 밝혀졌다. 아, 그래서 니를 통해서 내가 이거 알아차리니까 내 있던 병도 이제 낫겠구나. 이렇게 마음 탁 내면 좋죠. 안녕하세요, 최하님. 외로움을 많이 타고 친구나 이성 친구가 없으면 불안한 마음이 올라와요. 혼자서도 온전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매번 헤어짐이 힘들고 나이가 먹을수록 결혼에 대해서도 할 수 있을까? 이제 없으면 어떡하지? 하고 불안감이 훅 올라옵니다. 남들은 때가 되면 생긴다고 하지만 그런 말은 위로가 되지 않아요. 이런 불안함에 대해서 궁금하고 선생님은 불안함이 올라오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나이가 30대예요? 40대예요? 20대예요? 몇 시예요? 30대예요. 30대예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항상 마음속에 있어요? 아, 그래. 그래,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내가 이성에 대한, 결혼에 대한 할 수 있을까, 이런 제 걱정과, 두 번째 최원 선생님은 불안함이 올라오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불안함이, 제가 오늘 여기 탄치요가를 찾아오는데 우리 조교님하고 우리 귀천명상 지도자하고 같이 움직였어요. 어제 낮에부터 오전부터 서울 귀천명상센터에서 수업을 5시간 하고, 그리고 바로 대구로 내려왔습니다. 대구로 내려와서 하룻밤 자고 바로 청도로 또 갔어요. 오늘 아침에 청도로 가서 청도에서 이제 제가 상을 하나 받게 되었어요. 군수하고 이렇게 해서 그걸 받고 난 다음에 거기서 끝나고 1시에 바로 출발했어요. 그래서 지금 전주로 도착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오늘 또 끝나고 이제 저는 내일 또 광주에 또 강의가 있습니다. 오늘 오는데 탄치요가라고 우리 조교님이 치셔가지고 오는데 탄치요가가 몇 개 있었는지 그걸 몰랐나 봐요. 그래가지고 다른 탄치요가에 간 거예요. 5시까지 도착하면 여유롭게 그래도 빵도 하나 먹고 그렇게 여유있게 하려고 했는데 물건을 다 내렸어요. 스피커하고 짐하고 다 내리고 책하고 다 내려서 그게 2층이더라고요. 다 같이 들고 막 가서 딱 올렸는데 탄치요가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이거 왜 문이 안 열려있지? 그래서 우리가 전화했어요. 지수원장한테. 전화하니까 어디에요? 지금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탄치요가가 30분 더 멀리 있는 거예요. 다른 탄치요가. 그리고 오면서 야, 여러분들 이렇게 제대로 세팅을 해가지고 딱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여러분 올 때 막 허겁지겁 막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구나 라는 마음이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문을 딱 열었어요.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딱 올라왔겠죠. 근데 문을 딱 열으니까 이 전주의 이 도로에 가로수가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흙길도 많고 갈대도 이렇게 많이 있고 그래서 야, 참 갈대 참 예쁘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의 이런 바쁜 모습이 오신 손님들에게 보여지는 것도 괜찮다. 우리가 이걸 돈을 받고 하는 공연도 아니고 법문도 아니고 강의도 아니니까 우리가 이렇게 서로 내가 스피커 올리고 준비하는 이런 모습들을 누군가가 준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최완쌤과 다 같이 하는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딱 마음 내니까 마음의 불안함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수행자는 매 순간마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긍정적인 상황을 보는 게 수행자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보니까 시간이 또 남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여유 있게 하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이렇게 저는 불안한 마음이 차장님 안 올라옵니까? 욕심이 안 올라옵니까? 이렇게 질문 많이 하시는데 저도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그것이 1분을 채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숨 한 번, 호흡 한 두세 번 하면 바로 다른 데로 보면 내 시각이 보는 곳에 생각과 마음이 머물러요. 마음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두는 곳에 두는 곳에 있어요. 마음은. 여러분, 마음은 여기 있나, 여기 있나, 여기 있나 막 그러잖아요. 마음은 두는 곳에 있어요. 제가 불안하게 빨리 가야 된다, 빨리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제 마음은 항상 두려움과 불안함에, 재촉함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갑자기 갈대를 보고 가로수를 보면서 참 맨발로 걷는 사람도 보이고 그 빨리 차가 지나가는데도 여유있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맨발로 걷는 그 할아버지 발길에 보이고 그리고 갈 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명상을 하면 이렇게 생각이 바로 바뀌어요. 그게 참 희한한 거예요. 저도 이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가장 명상의 이로운 점이에요. 여러분께서 어떤 창조적인 일을 하고 어떤 직관력 있는 일을 할 때는 어찌 보면 몰입도 해야 되고 뭔가 생각이 있어야 발전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딱 지나고 나면 금세 호흡 한번 하면 그 생각이 사라지고 호흡에 집중하는 마음이 생겨요. 먹을 때는 먹는 것에 오롯이 집중하는 마음이 생기고 차 한잔할 때는 그냥 차 한잔하는 마음이 알아서 생겨요. 이게 명상가가 마음이 움직이는 길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 마음의 숲의 길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이에요. 자, 본인은 지금까지 결혼을 한 주변에 친구들 많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제 동생이 막 40대 후반이 넘었거든요. 근데 아직 결혼을 한 번도 안 했어요. 부모님이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엄마 놔두라 됐다 막 그냥 뭐 어떤 사람 만났는지 지만 행복하면 됐다 막 치아라 엄마 걱정하지 마라. 엄마는 아이고 야야 그래도 저래가 처녀 귀신 될까봐 걱정된다 야야 이렇게 곧 있으면 50인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엄마의 걱정은 뭐예요? 항상 막내, 이남 이녀의 셋째거든요 제가. 그러면 막내딸이 결혼하는 게 엄마의 목적이고 엄마의 마음의 길이에요. 왜냐? 엄마의 걱정은 다른 게 없고 막내 동생이 결혼하는 생각만 기도하고 발언해요. 그러니까 엄마의 마음은 항상 마음의 숲 쪽에서 동생의 결혼의 길로 가 있어요. 그 길만 계속 가요. 그 길로 계속 가면 여러분 길이 없던 길도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자 같은 경우도 주변의 사람들, 친구나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주변에 친구들이 많아요? 네. 다 결혼했어요? 결혼 안 한 사람 없어요? 친구 몇 명인가 한번 얘기해봐요. 그냥 따지고 오라고. 이해가 안 돼가지고. 친구 몇 명인데 친한 친구가? 한 2명 안 돼요? 친한 친구? 예? 난 친구가 없거든, 한 명도. 저는 수행을 오래 하다 보니까 친구를 만날 시간이 없어서 한 명 있는 친구도 자살해서 죽어버리고 그래가지고 그냥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딱 한 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를 제가 케어하지 못하는데 죄책감 때문에 이 일을 사실은 명상을 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게 벌써 10년 전의 일이고 그래서 그 친구 말고는 없는데 본인은 얼마나 발이 넘길래 주변의 친구들은 다 결혼했고 행복하게 다 잘 살아요? 그것만 봐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마이크 대고 얘기해봐요. 제가 맞은데 동생이 둘 다 최근에 결혼까지 하고 나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둘 다 동생이 결혼을 안 하면 더 좋겠어요? 하는 게 좋잖아. 그래야 자기 짐도 좀 덜지. 언니가 시집 안 가가지고 우리도 결혼 못하고 그렇게 두들두들대면 더 불안하고 더 힘들지. 그 동생들한테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동생에 대한 마음들, 주변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동생이구나. 친한 언니도 셋이 있는데 작년까지 다 갔어요. 작년까지 다 갔어요. 지금은 작년에 갔으니까 행복할 때야. 이제 3년이 지나봐야 알아. 그때 되면 야 시집 가지 마라. 좀 더 생각해봐라. 네가 너무 부럽다. 이런 얘기 나온다니까. 지금은 마음의 숲길이 지금 질문자는 결혼에 대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결혼하신 분들은 언제 저 인간 좀 안 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두고 있는 길이 결혼에 대한 길이기 때문에 그곳에 대한 불안함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그 마음 많이 내면 잘못하면은 본인의 욕심과 집착 때문에 본인이 원치 않은 결혼의 길을 갈 수도 있어요. 인연이라는 것은 누구나 여기도 그랬었지만 야 나중에 다 때가 되면 생겨 이렇게 얘기했지만 때가 되면 생겨 이런 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려고 하는 목적 자체를 결혼이라고 보지 말고 그냥 인연을 만난다. 남자든 여자든 이해되세요? 그냥 대화할 친구를 만나고 본인은 결혼이 문제가 아니라 두 가지가 문제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결혼하면서 내 처지에 대한 비교하는 마음. 동생이나 언니가 있었다면 지금 맞이지만 누군가 결혼해서 이혼하고 싸우고 찢고 뽑고 하는 걸 보셨다면 결혼에 대해서 아마 그런 로망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젊기 때문에 다 신혼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내가 지금 결혼에 대한 집착이 있다. 비교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솔로일 때 좋은 점이 뭔지 하나만 얘기해 봐요. 저는 부모님도 너무 화목하고 동생들도 너무 행복하고 다 행복한 것밖에 못 봐서 솔로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 연애 지금 공백기예요? 네. 언제 헤어졌는데? 반년. 반년. 그래. 능력도 있네. 능력도 있고 지금 슬슬 외로울 때 됐네. 그래요. 지금도 보니까 마음에 그 주변에 행복한 사람, 엄마가 행복하고 동생들도 행복하고 나도 결혼하면 행복할 거야 하는 마음이 집착이에요. 그런 마음 내지 마요. 그러면 결혼을 해서 조금만 덜 행복한 상황 생기면 그 결혼 생활이 힘들어져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동생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고 부모님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 다 두 분의 인연의 사이에는 다 부산물들이 있어요. 그렇게 본인이 긍정적으로 보는 건 참 감사한 마음인데 두 부부 관계는 아버지 엄마도 사실은 두 부부만 알 수 있어요. 자식에 대한 배려와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서로 배려하고 해주지만 마음에서는 서로 힘든 점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첫 번째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지금 언니나 동생이나 부모님과 같은 그런 인연을 맺는다라는 이런 생각은 딱 내려놓고 그게 지금 본인의 집착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본인이 지금 이런 마음으로 가지면 급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자꾸. 그렇게 생기면은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닌,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 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내 인연으로 만날 수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한 분하고 이렇게 사연을 접한 적이 있는데 센터에 오셔서 부모님이 매번 싸우셨어요.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21살 때 연애한 사람하고 바로 결혼하셨어요. 그게 부모로부터 벗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아버지가 술 먹으면 항상 폭행을 저지르고 그랬어요. 술만 안 먹는 사람이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러면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분이 절실한 또 기독교 신자라서. 근데 남자를 만났어요. 술을 안 먹어. 근데 도박을 하더라. 그래 이혼했어요. 3개월 만에. 신혼여행 끝나고 3개월 만에. 이런 뭐 특정한 어떤 상황이 아니더라도 지금 마음에서 바라는 거 있죠. 내가 뭔가를 어떤 사람이라는 마음의 기준이 있어요? 남성에 대한 기준? 한번 얘기해봐요. 키 한 160 괜찮아요? 월급 얼마 정도 연봉 괜찮아요? 한 달에 한 120만 원 벌어도 괜찮습니까? 여기 앞에 보면 고개를 쫄렁쫄렁 흔드시는데 목적이 있죠. 뭔가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선생님한테. 그걸 자꾸 세워놓지 말고 그냥 내 인연되는 사람하고 이리저리 만나보는 거예요. 연애를 하라는 게 아니라 대화도 하고 친구처럼. 오늘 여기서 온 분들도 사실은 다 우리 수행자고 도반들이니까 이렇게 해서 인연을 또 맺을 수도 있고. 그래서 남자 여자 내 마음의 외로움이 자꾸 차고 지금 질문자는 두 가지예요. 비교하는 마음. 그 두 번째 외롭다고 느끼는 마음.
이것이 오히려 쥐약 같은 사람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마음을 조금 비워요. 내가 이거 뭐 인연이 되면 만나겠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고, 그냥 내가 마땅히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인연이 될 사람은 되고. 근데 지금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겠죠. 본인한테는 어떤 그 헤어지는 이유가 뭐였어요? 6개월 전에. 그것만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헤어진 이유가 뭐예요? 뭐 잘못했구만 뭐 말이 없노. 해봐요 말을. 네. 왜냐하면 헤어지는 이유는 다 인과니까. 서로 간에 뭔가의 잘못이 있었겠죠. 둘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둘이가 만났겠죠. 발생했겠죠. 그게 뭐 때문에 이유인지 본인 말 못해요? 성격 차이. 성격이 어떤데 그 사람? 어떤 성격인데 그 사람? 좀 간섭을 좀 많이 하고. 간섭. 본인은 자유롭고 싶고. 그 자유로운 게 막 그런 건 아닌데 뭐 매일 만나야 되고 막 이런 게 너무 힘들고 좀. 그러면 새로 만나는 사람이 사랑한다고 자꾸 만나고 싶다 그러면은 본인은 그러면 싫어요 그게? 그런 건 아닌데요. 그 사람이 진짜 좋고 본인이 또 60% 본인이 더 사랑하고 40% 그 사람이 좋아한다면 자꾸 만나면 더 기분 좋지. 만나고 싶어 하고. 근데 본인이 마음이 좀 떠났네요. 그분이 몇 년 만났는데 며칠 만났어요? 1년 반 정도. 1년 반. 1년 반 동안 계속 이렇게 실정이 났어요? 아니면 1년 지나고 나니까 좀 실정이 났어요? 실증이 난 건 아니고 상대가 이제 지쳐가지고. 지쳐서? 간섭하고 이런 거에? 아니 상대가 이제. 상대가 지쳤다고요? 본인이 지치게 만들었어요 그 사람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마음 지치게 만든 것 같아요? 그 뜻을 다 받아줄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을 결혼 상대로 생각하고 1년 반 만났어요? 아니면 연애 상대로 생각했어요? 결혼 상대로 생각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결혼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 잘 헤어졌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한테 미운 마음은 없죠? 네. 그럼 됐어요.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 내고, 이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이 지금 헤어진 이유가 서로 간의 간섭 이런 것 때문에 본인은 자유롭기도 싶고 사랑을 받기도 싶어 하는 마음이 있잖아. 양가 감정이. 그래서 조금 더 혼자의 시간을 조금 더 즐겨요. 지금은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또 만나면 또 그 사람이 사랑하고 아끼면 또 본인도 간섭하는 또 마음이 또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나 혼자서 외롭지 않으면 둘이 만나도 외롭지 않고, 근데 나 혼자 외로운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외로움이 사라진다는 건 없어요. 만나도 같은 침대에 있어도 외로움은 올라오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둘이 있을 때 외로우면 그건 괴로움이에요. 그래서 그 괴로움을 느끼느냐. 그래서 헤어졌을 거예요. 외롭지 않은데 괴로운 거예요. 자꾸 간섭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외로움과 괴로움은 한 끗 차이잖아요. 괴로움, 외로움 똑같잖아요. 한 글자 차이잖아요. 이게 둘이 아니에요. 둘이가. 그래서 우리 외로우면 괴로움을 느끼고 또 괴로우면 또 외로움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과 공황장애 같은 게 생기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순간 외로워하는 것 자체를 누군가를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외로움은 채워질 수는 있는데 둘이 있으면 또 괴로움도 올라와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본인이 행복하고 본인이 외롭지 않고 혼자 있어도 밥 잘 먹고 혼자 있어도 산에 잘 가고 혼자 있어도 재밌게 잘 놀면 둘이 있어도 인연이 돼도 별 문제가 없는데, 내가 외로운 상태에서 누군가를 통해서 뭔가 시너지 효과를 받으려고 하면 그때부터 만나는 사람에 대한 처음엔 괜찮은데 자꾸 기대고 서로 기대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먼저 자립을 혼자 정신적인 자립이 필요해요. 그렇게 하려면 수행을 해야 돼요. 명상을. 생각이 많아요. 본인은. 생각이 많아요. 적어요. 많은 거. 그래서 명상을 하면 생각이 좀 사라져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일어나면 누구 비교하고 동생이나 엄마 보고 화목한 마음이 자꾸 일어나면 화목하다고 해서 좋고 행복해 보인다고 해서 좋고 이건 다 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저거 참 좋겠는데 이게 망상이에요. 알겠어요? 한 이불 속에 있는 남녀는 그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40년 살아도
와이프의 배우자의 마음을 잘 모르는 게 이생이거든요. 그걸 본인이 행복한 것 같아. 단순하게 그렇게만 보지 말아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행복하게 보이면 저렇게 행복하게 보이는구나. 내가 거기에 대한 집착이 좀 일어나는구나 라고 본인의 생각을 지켜봐야 돼요. 빠지지 말고. 이게 수행자예요. 이해돼요? 내가 동생들 보고 행복해 보이는 것 같다. 뭐 제부들 보니까 참 행복해 보이는 것 같다. 이렇게 행복하다는 건 내 감정이지. 그 부부 사이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니 앞에서는 다 잘하지. 좋게 보이고 싶고. 그래서 행복하다 그래서 행복하구나 라고만 의심하라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지켜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좋게 보고 있구나. 이렇게. 그러면 또 싸우면 나쁘게 보고 있구나. 이게 명상가예요. 지금 이게 윗바사나예요. 통찰 명상이에요. 모든 감정을 수시로 알아차리는 것. 이걸 수념처 수행이라고 해요. 느낌 숫자를 써가지고. 고타마 시타르타가 4가지의 수행법을 얘기했어요. 신수, 신법. 따라해보세요. 신수, 신법. 신념처 수행, 수념처 수행, 신념처 수행, 그리고 법념처 수행이에요. 지금 아까는 여러분들이 내가 신념처, 몸을 움직이는 걸 지켜보라 그랬잖아요. 본인은 지금 느낌을 지켜봐야 돼요. 수념처 수행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삶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느낌이 어떻게 일어나느냐를 매 순간마다 지켜보는 거예요. 좋고 나쁨은 없어요. 불구부전, 비대비소, 부전불감이에요.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건 없어요. 이 마이크가 크다 하지만 이 책보다는 적은 거예요. 근데 이게 사라지면 이게 더 크게 보이고 또 이거보다는 작게 보이는 거예요. 모든 건 이렇게 빗대요. 작게 보이기도 하고 크게 보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이게 연기법이에요. 이게 고타마 시타르타가 6년 동안 보리수 나온 밑에서 고행하다가 깨달은 연기법이에요. 뭐든지 말미암아 비교하는 것에 의해서 뭔가 생겨나고 그럼 이게 사라지면 그냥 꽃병은 크기가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지금 질문자는 동생과 엄마 아빠를 보는 연기로 인해서 본인이 자꾸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동생 잘못도 아니고 엄마 아빠 잘못도 아니고 내가 생각에 올라온 거예요. 그 생각은 잘못된 게 아니고 그냥 나만 올라온 거예요. 그 올라온 감정이 내가 아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다 같이 한번 따라보세요. 생각은 내가 아니다. 감정도 내가 아니다. 비교하는 마음도 내가 아니다. 감정은 곧 사라진다. 감정은 곧 흘러간다. 내가 그 감정에 집중하면 그 감정의 골은 더 깊어진다. 숲에 가면 골짜기가 있잖아. 골짜기가 깊을수록 산이 더 높아요, 낮아요? 높죠. 그게 비례예요, 상대적인. 내가 그것을 더 생각하고 깊이 내려가면 앞으로 이 산을 넘어갈 골짜기가 더 멀리 느껴져요. 그래서 기대치는 더 높게 올라가요. 그래서 마음의 숲에서 선생님의 골짜기를 잘 관찰하셔야 돼요. 내가 너무 깊이 빠지는 것이 아닌가. 깊이 빠지면 앞으로 그 골짜기를 올라오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기대치도 이미 올라가 있어, 이만큼. 그래서 골짜기를 만들지 마요. 그래서 물 흐르듯 생각을 그냥 놔둬야 하는 거예요. 놔둬야. 그러면 골짜기가 안 생기고 물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요. 그래서 자기가 가장 편한 곳으로 삶을 살아가요. 이게 물 흐르듯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자도 가장 최고의 선을 상선약수라고 하잖아요. 최고의 선을 물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철학의 아버지 탈레스도 이 지구상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근본은 물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흐르는 물처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흐르는 물이 아니라 역류하고 있어요. 자꾸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물꼬를 끌어가려고 해요. 결혼하면 무조건 행복할 거야 라는 물꼬를 가지고 있다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만약 그 물꼬리 내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조금만 밑에 안 좋으면 그 물은 썩은 물이 돼버려요. 실망의 물이 되고 기대치가 해소되지 않는 물에 오염되는 물이 돼버린다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내가 신념처, 마음을 수념처, 신수신법이에요. 신이 몸신자, 몸을 지켜보는 거. 신수, 느낌을 지켜보는 거. 신, 마음을 지켜보는 거. 법,
현상을 지켜보는 거. 어떤 소리가 딱 나면 제보가 와서 동생하고 막 여보 이렇게 하면 이 현상을 지켜보는 거예요. 저것들이 내 앞에서 이렇게 그냥 그걸 툭 내려놓고 그러면 결혼을 안 하든 내가 혼자든 아니든 간에 내 삶의 주인이 돼요. 그러면 참 행복하게 살아가요. 그러면 어느새 주변에 내하고 인연이 맞는 사람이 막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어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부딪히는 한 가지의 핵심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는 무엇이냐 하면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없다. 그래서 구부듣고라고 했습니다.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없다.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을 벌 수 없고 내가 원하는 만큼 살 수 없고 내가 원하는 만큼 사랑을 받을 수도 없고 내가 원하는 만큼 성공할 수도 없다. 내가 원하는 만큼 화목할 수도 없고 내가 원하는 만큼 이 세상에 만족할 수 없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세상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없다 해서 옛 성인들은 구부듣고라고 했습니다. 이게 고통이다 하셨어요. 원하는 걸 다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다 하셨어요. 세계적인 부자인 빌 게이츠가 얼마 전에 이혼했죠. 소송에 걸려가지고 아내가 소송을 걸었죠. 빌 게이츠의 사생활에 대한 여러 내용들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도 오프라 윈프리 같은 경우도 우리가 유명하지만 사실 13살 때 성폭행을 당해서 아이를 낳았고 그리고 사산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유명한 헐리우드 스타도 얼마 전에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딸 8살, 10살 된 자식 2명과 함께 얼마 전에 추락했죠. 그래서 다 모두 사망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큰 유명세를 가지고 성공했다 하더라도 돈이 아무리 평생 쓰고 남을 정도의 돈이 많다 하더라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붓다도 왕자로 태어났지만 자신이 세상에 원하는 것, 생로병사에서 벗어나는 그 진리를 어찌 보면 본인 스스로가 해탈하지 못했고 그 철학에 대해서 항상 궁금했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아내, 자식, 왕자 자리, 왕의 자리도 내려놓고 본인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공자 또한 깨달았지만 그곳에 머물지 않고 춘추전국 시대에 수백 개의 나라를 돌면서 그냥 떠돌았어요. 노자 또한 벼슬을 하면서 한 나라의 벼슬인으로 정치인으로 살아왔지만 그걸 다 내려놓고 무위자연을 말하며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장자 또한 그랬고 맹자도 그랬고 소크라테스 또한 악법도 법이다 라고 말하고 독배를 마시고 스스로 그 독배를 먹고 생을 마무리했습니다. 예수 또한 자신의 손에 못 박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여 저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하세요 라고 말하며 이제 인연을 마무리했습니다.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한 사람이고 깨달은 사람이다 하더라도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걸 꼭 오늘 이 회양 본문으로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자신만의 경험을 하고 살아갑니다. 이 경험 속에서
내 뜻대로 되는 것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누구나 똑같은 경험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새 쌍둥이가 태어난다 하더라도 일란성 쌍둥이가 태어나도 다 세상은 경험이 달라요. 왜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다 각자의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매 순간마다 알아차리고 지켜보고 냉철하게 자세히 논리적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본다면 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당연하구나. 왜냐? 내 뜻이 자꾸 바뀌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내 뜻이 한결같지 않기 때문에 내 뜻이 끊임없이 파도처럼 변화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되려 하더라도 내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서 그 뜻이 무상하게 바뀌기 때문에 내 뜻대로 되는 일은 없다라는 것에 마음을 둬야 합니다. 심리학적으로 인간은 끊임없이 마음이 바뀝니다. 마음은 가만히 있지 못해서 생각도 멈추지 않아서 끊임없이 감정과 느낌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생각과 감정이 내 뜻입니다. 어릴 때 뜻과 10대 때 뜻과 청소년 20대 뜻과 40대, 50대 뜻이 매 순간마다 바뀝니다. 20대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가 돼 보면 아, 이게 내가 가진 생각이 매 순간마다 바뀌었구나 라는 걸 알면서 나이 들어갈 때 세상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심리가 끊임없이 인간인 존재는 바뀌고 있다, 뜻이 바뀌고 있다라는 걸 항상 마음을 내야 합니다. 그러니 그 뜻은, 과거의 뜻은 이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오로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뜻을 하나 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다라는 생각하지 말고 오늘 내가 새롭게 뜻을 세우면 됩니다. 내가 오늘 뜻을 세울 때 너무 큰 뜻을 세우지 말고 오늘 하루 무탈하게 잘 살자라는 뜻을 세우면 돼요. 그러면 오늘 하루 내 뜻대로 됩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무슨 매상을 얼마까지 올리고 우리 가족이 갑자기 또 화목해지고 뭔가 성공하고 내가 집을 얻고 내가 장사가 바뀌고 잘 되고 사업이 일치월장한다 이런 뜻을 자꾸 세우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게 오늘 뜻을 세우고 오늘 그 뜻을 이루자 이렇게만 여러분들 마음 내면 좋겠어요. 오늘 뜻을 세우는데 내가 갑자기 한 달에 연봉이 얼마 벌고 월 얼마 매출 올리고 그런 생각은 하지 않죠 보통. 그래서 오늘 내가 무탈하게 하루 잘 보내자, 오늘 좀 더 웃자, 오늘 내가 봉사한다면 쓰레기 하나 줍자, 오늘 집에 청소 한번 해보자, 오늘 이불을 한번 털어보자, 이렇게 작은 뜻, 오늘 내가 물을 몇 잔 마셔보자, 마음의 여유를 찾고 오늘은 명상을 한번 해보자, 오늘 건강을 위해서 조금 더 걸어보자, 이런 뜻, 요게 하나하나 모여서 내일이 되고 일주일이 되고 요게 모이면 이제 건강도 해지고 내 마음도 항상 그렇게 자족하면서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너무 원대한 꿈을 꾸기 때문에 이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된다 라는 생각을 해요. 영원히 행복했으면 좋겠다, 가족끼리 영원히 화목했으면 좋겠다, 이거 다 어찌 보면 망상입니다.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매일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다라는 노래 가사말처럼 매일매일 이별이 아니라 매일매일 뜻을 세우고 그 뜻을 흘려보내는 삶, 그러면 후회가 없는 삶이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회학적으로 이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여러분 오래간만에 가본 동네길 가보면 변해 있어요. 오래간만에 고향에 가보면
또 건물이 하나 세워져 있고 또 있던 그 건물도 또 없어져 있고 새로 상점이 또 올라와 있고 내 머리카락도 매일매일 빠지고 손톱도 자라고 발톱도 자라고 내 몸에 있는 각질과 피지들도 다 빠지고 사라집니다. 영원한 게 하나도 없어요. 사회학적 구조 시스템이나 여러 내 몸의 상황들, 건강들도 매 순간마다 바뀐다. 그러니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지 이런 것도 다 뜻일 뿐입니다. 이게 오히려 더 나에게 스트레스를 줍니다. 오늘 건강하자. 오늘 내가 조금 운동하자. 조금 더 걷자. 이렇게만 마음 내면 돼요. 그래서 심리학적으로는 내 마음에 일어나는 심리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차리고 또 사회학적으로는 구조나 시스템이 이렇게 항상 변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또 사회적인 시스템을 또 알아차리고 철학적으로는 내 운명이 영원할 수 없다라는 걸 알아차리고 매일매일 하루에 내 자유의지를 탐구하고 내 마음을 깊게 지켜보고 하루하루 접근하는 방법이 내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주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루하루의 성장, 하루하루의 변화를 깊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오늘 하루에 대한 계획들과 이해, 내 마음을 알아차리는 하루의 계획들을 여러분들이 꼭 탐구하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회양 본문은 어느 곳에서든 어느 장소에서든 너무 먼 계획을 세우지 말고 최소한의 오늘의 계획, 조금 더 길다면 한 일주일 정도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일주일 동안 내가 뭘 할 것인가? 이 정도 세우고 하다 보면 내 뜻대로 다 되게 되어 있어요. 일주일 만에 사람의 성격이 확 바뀌진 않아요. 근데 뜻이 한 달이 지나면 좀 바뀔 수가 있어요. 마음이란 게. 1년이 지나면 더 바뀌게 돼요. 그래서 길어도 일주일 정도의 계획, 뜻을 세우고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한 2, 3일 정도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 정도 뜻을 보고 스케줄을 보고 그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세상은 뜻대로 되지 않은 적이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명상을 만나고부터는. 왜냐? 1년의 뜻을 세운 적도 없고 그리고 또 10년 후에 내 모습이 어떻다라고 계획을 세운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세운 적이 없어도 지금 뉴욕 지부가 있고 캄보디아 지부가 있고 전국의 지부가 있고 이렇게 60만 명 가까운 채널을 만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내가 할 일, 오늘 내 마음에 일어나는 마음들을 주스리고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 내고 너무 대심을 품는 것보다는 오늘 하루하루에 첫 번째는 내가 오늘 맡은 일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두 번째 내 주변의 인연들에 대한 가족들이나 인연들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이런 마음 공부할 수 있는 요거는 아무리 감사한 마음을 일으키려고 해도 잘 안 일어나요. 마음 공부를 하지 않으면 몰라서 눈 뜨지 못해서 항상 불만인 삶을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할 수 있는 감사함, 요 세 가지만 잘 챙기면 세상은 내 뜻대로 되든 내 뜻대로 되지 않든 내가 사는 세상이 내 뜻이다 라고 딱 눈뜨게 될 거예요. 내가 사는 세상이 내 뜻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세상이 그냥 내 뜻대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언제나 만족하고 자족하는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희망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